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1월 취업자 수가 기대에 크게 못 미쳤지만 실업률이 6.6%로 하락하면서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 상승한 15,794.08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7% 오른 4,125.86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도 1.3% 상승한 1,792.0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취업자 수가 전월 대비 11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의 7만 5천 명 수정치를 상회했지만 시장 전망치인 18만 4천 명을 대폭 하회한 것입니다. 반면 지난달 실업률은 6.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6.7%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2008년 10월 이후 5년 3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필요하다면 추가 양적 완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데다 미국의 1월 실업률이 6.7%에서 6.6%로 소폭 낮아진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2% 상승했고 독일 증시는 0.5%, 프랑스 증시는 1% 올랐습니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올리는 데드라인을 이번 달 27일로 못 박았습니다. 루 장관은 미국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27일 이후면 정부 지출이 제때 온전히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작년 10월 국가부채가 법정 상한인 16조 7천억 달러에 달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 위기가 닥치자 부채 한도는 증액하지 않은 채 지난 7일까지 법정 상한을 적용받지 않고 빚을 끌어쓸 수 있도록 하는 땜질식 긴급 조처를 내렸습니다. 독일 경제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0.6%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정 발표된 11월 산업 생산 증가율 2.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0.3% 증가보다 낮은 것입니다. 12월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늘었습니다. 같은 달 발표된 독일의 12월 무역 수지는 185억 유로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흑자 폭이 축소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전체로는 1989억 유로의 무역 흑자를 보이면서 종전 최고 기록인 지난 2007년 1953억 유로 흑자를 넘어섰습니다.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아베 정권의 지지를 받은 마스토의 요이치 전 후생 노동상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개표 결과 마스토의 후보가 211만 표를 얻어 도쿄도지사에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내각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의 여당 후보인 마스토의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정권의 국정 독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11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18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6.6%를 기록하면서 2008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고 노동시장 참가율은 63%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취업자 수는 기대에 못 미쳤지만 시장에서는 실업률 하락에 조금 더 주목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동시장 참가율이 개선되는 등 세부적인 항목들이 개선되자 시장에서는 실업률 하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처럼 실업률 하락으로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지만 미 경제가 상승 탄력을 좀 잃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옐런 의장이 의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조금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취임 후에 첫 의회 출석인 만큼 옐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앞으로의 뉴욕 증시의 상당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월 FOMC 전에 다시 한번 고용지표가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고용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상황이 조금 더 우세가 되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조금씩 받고 있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또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는데 기분 좋은 월요일 출발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6.6% 하락했지만 1월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11만 3천 명 증가에 그쳐 고용지표 부진을 나타냈습니다.
추가 테이퍼링 가능성과 전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토러스 투자증권 김종수 팀장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고용지표가 2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실업률 하락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이번 실업률 하락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발표됐던 그 1월 미국 비농업 고용이 비농업 증가세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11만 3천 명에 그쳐서요. 시장 예상 18만 명을 좀 많이 하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률이 6.6%로 떨어지면서 실업률 하락에 대한 좀 긍정적인 평가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그 취업자 같은 경우에 가계 부분에 대해서 취업자는 78만 6천 명을 증가를 했습니다. 실업자는 16만 5천 명을 감소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노동력, 이 경제활동 인구가 62만 명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60만 명 정도 감소를 했고요. 통상 그동안 그 비농업 고용 지표가 잘 나와도 잘 나오고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비경제활동 인구, 즉 구직 포기자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고용 지표에 대한 다소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를 좀 이루었는데요. 이번엔 반대의 경우였습니다. 실업률이 좀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이 구직활동 증가에 의한 하락이었다는 점에서 시장은 좀 더 무게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고용지표가 부진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미 경제가 둔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ISM 제조지표 부진에 이어서 이번 고용 부진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경기가 소프트 패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12월 달 비농업 고용 지표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1월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면서, 시장에 좀 실망을 안겨줬는데요.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서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이 조금 좀 힘에 붙이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12월 비농업 고용이라든가 1월 비농업 고용에는 작년 연말 특수로 나타났던 부분들이 좀 감소한 측면이 있고요. 또한 추운 겨울의 날씨죠. 혹한으로 인해서 예상보다 좀 고용이 좀 덜 늘어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그 불규칙 요인이라든가 연말 특수의 어떤 계절 요인이 소멸되면서 나타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 경제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여타 고용 지표라든가 소비 심리라든가 다른 경제 지표들을 같이 감안하고 본다면은 아직 미국 경제가 소프트 패치에 빠졌다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여전히 미국은 좀 꾸준히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고용지표 부진에 따라서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에 조금 더 속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매파 의원들은 테이퍼링 속도를 단순히 고용지표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월 FOMC에서도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지표만으로는 역시 테이퍼링을 좀 결정하기는 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그 1월 달에 추가적인 테이퍼링 결정할 때 사실 12월 비농업 고용 상당히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테이퍼링 결정한 것은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용지표 어떤 그런 불규칙성뿐만 아니라 이 고용지표만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특히 그 1월 FOMC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비둘기파적이라 알려진 의원들도 이 추가 테이퍼링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 1월 ISM 제조업 지수라든가 고용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더라도 이 통화 정책, 즉 추가적인 테이퍼링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또한 올해 들어서 이 플러스라든가 피셔 연은 총재 등이 서로 투표권을 이제 갖게 되면서 이 매파적인 성향이 좀 강화되는 좀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신흥국 그 불안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지만 이게 아직 전면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다음 3월 FOMC 회의에서는 추가적인 테이퍼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추가 테이퍼링이 고용 지표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면 이제 옐런 의장의 발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준 기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피력하게 될까요? 예, 이번 주죠. 앨런 신임 의장이 이제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이 경제 및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좀 표명을 하고요. 12일은 통화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과연 어떤 앨런의 전반적인 통화정책, 경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1월 실업률이 6.6%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통화정책을 정하는 이 포워드 가이던스로 이 6.5%를 지금 맞춰놓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여기에 지금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실업률이 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관심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입장은 이미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이 시장의 민감도는 상당히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이미 기존에 제시된 포워드 가이던스를 과연 어떻게 마사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더 포워드 가이던스가 좀 더 내려간다라면은 좀 더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원화적인 그런 정책 스탠스를 취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계속 현행대로 유지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좀 매파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시장을 좀 해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테이퍼링도 문제지만 미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협상을 이번 달 27일로 데드라인을 못 박았습니다. 공화당의 강경한 태도가 많이 누그러진 점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완만한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상당히 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주 7일날 이미 부채 한도 확대 협상의 마감 시한 이미 지났고요. 현재 미국은 일단은 임시 지출을 통해서 일단은 연방정부 폐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모면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밝힌 것처럼 재무부 장관이 이제 부채 한도 데드라인을 2월 27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더 이상 임시 자금 조달을 통해서 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런 부분을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바로는 이 공화당에서 이 부채 한도 증액 법안을 지금 이번 주에 발의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일단은 메디케어라든가 노령층 의료 지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조건을 좀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일단은 이 민주당과의 어떤 그런 타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부채 한도 협상은 큰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 없이 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당분간은 추가 테이퍼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군요. 실업률과 고용 지표에 따른 결과 시장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토러스 투자증권 김종수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조금 더 자세한 글로벌 소식 전망과 함께 또 고용 지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기 전에 미국의 1월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이 6.6%로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1만 3천 명에 그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날씨 탓으로 돌리기에는 건설 부분에서 또 증가를 보이면서 구체적인 지표에서는 또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날씨 탓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네. 연준의 레커 총재의 발언도 좀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뉴욕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그나마 좀 버텨냈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속내를 보면 날씨가 추우면 건설 근로자들은 거의 이제 근로 활동을 못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의 수치는 소폭 내려갔고 건설업의 고용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4만 8천 명이 이 세부 부분으로 보면 건설업에서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ADP 민간 고용에서도 건설업 부분이 신규 인력 증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혹한이 영향이 있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꼭 혹한 탓이라고 전부 에둘러서 표현하기에는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CNN 머니의 화면인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맨 마지막에 지금 11만 3천 명으로 표시가 된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해 1월 달에는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증가가 19만 7천 명이었습니다. 11만 3천 명이 올해 내용인데요. 수치로 봐서는 이 헤드라인에서 보듯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뉴욕 증시의 투자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전형적으로 금요일 날 올라오긴 했지만 다소 앞으로도 이 내용은 시장에 좀 부담을 안겨줄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그림을 봐도 더 넘버 해가지고 11만 3천 명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앵커 옆에 6.6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 참여율은 지난해 12월 62.8보다는 소폭 올라왔는데요. 63으로 올라왔고 실업률은 6.7에서 6.6으로 내려갔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업률이 좀 내려갔다는 추세를 보면 경제활동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는 포지티브 이펙트로 긍정적인 효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주요 이 분석 기관에서는 좀 다른 의견을 내놓은 부분도 있는데요. 보면 이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Economic Policy Institute (EPI라고) 이제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구조적 실업으로 사라진 근로자가 570만 명에 달하고 이를 포함하게 되면 현재 실업률은 6.6%로 제시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9.9%에 달한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약 573만 명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적 실업의 실업자가 계속적으로 현재 증가 추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밑에 그래프를 봐도 현재 실업률 6.6에서 실질적인 구조적인 실업자의 내용을 포함하면 미국의 실질 실업률은 10% 가까이 현재 되는 것으로 현재 분석기관이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보면 남자가 25세부터 54세까지 165만 명이 일자리를 현재 못 찾고 있고 여자 25세부터 54세까지 117만 명이 일자리를 못 찾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대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1월에 고용지표가 부진했습니다.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는 11만 3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지만 실업률이 6.6%를 나타내는 점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네. 공표가 됐는데요. 공표가 됐을 때 그 개장 전에 다우존스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지표를 보면 좋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연준 의사의 발언이 혹한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점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금요일 시장에서는 지수를 반등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수부터 먼저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다우는 1.06%가 상승을 했습니다. 15,794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1.69%가 상승한 4,125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1.33%가 오른 1,797로 종료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 증시는 역시 이 고용지표 1월 수치가 시장의 분위기를 갈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관심이 되는 거는 이제 옐런 의장이 이번 주에 있을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어떤 발언들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특히 고용지표에 대한 질적인 추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가 그 고용지표 불안 이런 부분을 좀 훌훌 그나마 좀 그 어려운 부분을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럽의 주요 증시들도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유럽의 영국 지수, 독일과 프랑스 모두 각각 상승세가 나왔고요. 이탈리아 MIB 지수도 0.96% 상승을 했습니다. 신흥국 증시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지수가 메르발 지수인데요. 5%나 폭락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그 현재의 그 외환시장 불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 주말 상해 증시는 0.56% 오르면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춘절 이후에 그 내용들을 가져가게 됩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1월 중국의 HSBC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이 수치가 50.7로 12월 수치보다도 조금 떨어졌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작은 기업들의 제조업 PMI 지표는 좋지 않게 나오고 있다는 점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결정을 단순히 고용지표로만 결정할 수 없다고 매파 의원들이 계속해서 말하자 이제 옐런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변화가 있을까요? 블룸버그 통신은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3월 FMC에서 나올 것이고 이번 주에 있을 하원과 상원 은행 청문회에서 옐런 의장이 여기에 대한 힌트를 줄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은 이제 로이터의 화면인데요. 제목으로 미국의 실업률 때문에 옐런 의장이 이 연준의 가이던스, 선제적인 안내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옐런 의장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2월 이제 3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을 했죠. 취임을 하고 3월 FMC가 정확히는 자신이 이제 주재하는 첫 의장으로서 회의라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옐런 의장이 이번 하원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 것인가, 특히 의원들의 질문에 아주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준이 가져가고 있는 현재의 스탠스, 이런 부분에 현재의 질적인 측면, 특히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한 옐런 의장의 입장, 이런 부분을 상당히 현재 궁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에반스 룰이라고 현재 칭해지는 인플레이션 2.5 이상, 그 다음에 실업률 6.5 이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현재의 초저금리 추세를 유지한다. 그렇지만 1월 실업률이 6.6까지 6.5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3월 FOMC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관측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추가적인 포워드 가이던스 변화에 대해서 3월 FOMC 주목을 하고 있는데 미 재무장관이 부채 한도 협상 마감일을 27일로 못 박았습니다. 이제 정치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완만한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조금 더 커진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완만한 합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는 그렇게 공화당의 좀 태도가 좀 변화된 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렇다 할 그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화당이 정량적으로 조금 돌아서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베일에 쌓여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것은 이제 잭류 장관이 지난 주말에 그 인터뷰를 가졌던 사진의 내용입니다. 류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February 27th, 27일까지 이 내용을 양당이 부채 한도 상향에 그 타결을 지어달라. 이후에는 연방 예산이 약 500억 달러 정도밖에 남지가 않아서 추가적으로 지출과 수입의 내용을 보면 디폴트가 날 공산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데드라인
2월 7일이었으니까요. 20일 정도까지밖에는 재무부의 특별 예산으로 현재 버틸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고 얘기한 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내용을 보면 인터뷰의 내용들도 현재 들어와 있는데요. 잭류 장관은 지난 주말에도 얘기를 했고 2월 초에도 한번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연방의회, 특히 연방 재정을 현재 줄여가면서 이 부채 한도 상향의 그 노력을 가져가려는 이 정치권의 움직임, 이런 부분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화당은 이 부채 한도 상향을 오바마 대통령의 오바마 케어 공약을 수정하는 것과 연계하겠다라고 기존의 입장에 불변 방침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바마 케어를 가져가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부와 그다음에 기업들이 의료보험 그 수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부담을 같이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면서 헬스케어 업종의 고용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악영향 요소도 같이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유럽 한번 살펴보면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의 OMT 프로그램을 위헌 여부를 유럽사법재판소로 넘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치에 반대한 것은 이제 독일이 유일하고요. 네. 다른 회원국들은 이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뉴욕 타임즈가 내오는 그 톤은 German court defer to Europe on bond buying plan,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여기에도 이제 옌스 바이트만 총재의 얼굴이 잡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유럽 사법재판소로 이 내용을 이첩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분데스방크가 ECB에 패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조를 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럽 사법재판소로 이것이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회원국마다 한 표씩의 그 내용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른 회원국들의 찬성이 나타날 수 있는 공산이 커서 이 OMT 프로그램 회원국의 국채를 재정이 위기에 봉착할 경우, 이를 요청할 경우 회원국의 국채를 무제한으로 매입할 수 있다라는 드라기 총재의 원안이 그대로 지켜질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CB로서는 좀 한숨을 내놓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ECB의 드라기 총재가 3월에 금리 인하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아베 지지를 받은 도쿄도지사의 마스루에가 압승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아베노믹스의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제로 원전 정책은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반대쪽에 섰던 이 전 고이즈미 총리가 밀었던 인사가 원전 제로 정책의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밀었던 인사가 1위를 했고, 고이즈미 총리가 밀었던 인사는 3위에 그쳤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여전히 좀 두텁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현재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부적인 우경화 쪽의 국수적인 국민들의 지지율은 상당히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전 제로 정책을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 무역수지 적자, 에너지나 원유 수입, 이런 부분도 다소 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본으로서는 이번
도쿄도 지사 선거가 자민당으로서는 매우 유리한 포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감된 글로벌 소식과 또 실업률에 대한 지표 분석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실업률 지표가 또 확인이 됐죠. 먼저 첫 번째 이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미국 고용지표가 또다시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연준의 추가 테이퍼링 결정에도 압박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1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11만 3천 명으로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 미쳤지만 실업률은 6.6%로 하락했고 또 노동시장 참가율도 증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약간 복잡합니다, 내용이. 네. 이걸 어떻게 해석했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양쪽 다 해석하기 참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은 그 매파 쪽에서는 실업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거. 실업률이 또 6.6%죠. 고용에 있어서 구직포 기자가 굉장히 늘어난 그런 상황인데 그것이 이제 그 실업률 하락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을 좀 원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2달 연속으로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죠. 일단은 신규 취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7만 4천 명, 이번에 11만 명대. 시장 예상치의 맥스가 20만 명이 넘었었고 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18만 명 예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절반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본다면 일단 양적 완화를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약간 늦춰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2번 연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는 실업률이 되게 좋아진 그런 상황이죠. 또 하나는 그 작년 월간 평균 그 취업자 수가 한 19만 4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시장 예상치가 18만 2천 명 정도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좋아졌다. 그러니까 개선 추세에 있기 때문에 테이퍼를 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잡아가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테이퍼링이 약간 그 축소 내지 아니면은 약간 좀 주로 시간을 좀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쪽에 좀 무게가 좀 실린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이 2달 이상 이렇게 된 상황이 발생하면 한 번 더 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3월에 FMC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더 고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나오는 상태에서 실업률이 낮아지게 된다면 일단 시장의 어떤 고용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 얘기는 결국 테이퍼링이 약간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시장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사실은 그 미국의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이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동이 상승 파동이 한번 지난번 요 시점 여기가 이제 9월이죠.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파동이 하고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새 파동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새 파동이 아니고 일시적 되돌림 파동으로 보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걸 새 파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동은 결국 이러한 파동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처럼 올라갔다가
다시 제자로 왔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파동은 현재 9월부터 있었던 모든 파동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파동, 신규 파동이 돌아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테이퍼링의 축소가 약간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좀 열어두고 본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사실 자넷 앨런이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비둘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싸움인데 자넷 앨런이 연준에서 지금 매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체된 의원들이 대부분 매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힘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현재가처럼 2달 정도, 또 한 번 더 막 3달까지 고용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면 실업률이 낮아지더라도 실질 고용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자넷 앨런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테이퍼링이 쉽지 않을 수만 있다라는 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테이퍼링이 매 회의 때마다 100%씩 줄인다라는 것을 약간 좀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 고용은 여러 가지로 서로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옐런 의장이 의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의회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정책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까요? 문제는 한 번도 그 주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부의장 입장이나 지명자 입장으로서 참여를 했어요. 이제 3월부터가 본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 방향성을 완벽하게 제시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고용이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실업률 하락은 옐런한테는 상당히 비둘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옐런은 아시겠지만 비둘기도 대형 비둘기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고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을 그렇게 의미를 부여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고용의 어떤 퀄리티를 따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고용 증가가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은 옐런으로 하여금 어떤 FOMC 회의에서 그 역할을 좀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재료가 될 거다라고 판단한다면 이번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자기의 생각을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시장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결국 고용을 좀 더 낮게 하는 쪽에 방향성을 제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마 얘기할 수 있고요. 근데 사실 리차드 피셔라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은 FRB 쪽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만이 고용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지 통화정책으로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본다면 일단 옐런의 어떤 의지와 어떤 매파들 간에 좀 싸움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파인 피셔 총재가 계속해서 고용지표만으로는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네요. 2라운드에서 이어집니다. 리차드 피셔 총재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2개월 연속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을 보였지만 양적 완화 프로그램 축소 시행은 예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고용지표 하나만으로는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리차드 피셔는 매파주에서 진짜 강력한 매파입니다. 왜냐하면 투표권이 없을 때도 네. 시장을 흔들기 위해서 진짜 연설이나 연설을 가가지고 다 지금 테이퍼링 해야 된다. 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고용의 한두 번의 문제 가지고 테이퍼링의 어떤 진행 속도를 줄일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모멘텀이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모멘텀은 뭘로 보고 있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큰 추세는 역시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일단 고용이 전체 추세적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이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지만 이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이 전체 고용이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구직 포기자를 포함한 실업률은 1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셔는 아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오는 수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부의장으로 오는 스탠리 피셔,
같은 피셔인데 리처드 피셔, 스탠리 피셔거든요. 그래서 스탠리 피셔와의 어떤 의견 주율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피셔가 작년 1년 내내 테이퍼링이 요구했던 것을 일단 성과를 자기는 거뒀습니다. 그거에 대한 말로도 충분히 명분을 세웠다라고 판단한다면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재료가 이번에 고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FOMC 회의 전에 한 번 더 고용 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표를 확인하고 추가 테이퍼링을 결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3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분기보다 24% 늘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PMI 지표 부진으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고무적인 좀 지표네요. 지금 그 PMI 지수가 6개월 만에 약간 확장세지만 네. 약간 축소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시장에 불안한 심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본 수지가 2012년도에 적자였거든요. 190억 불 정도 적자였는데 이번에 2천억 불 정도 이상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내실을 굉장히 잘 기했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PMI 지수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이 보이지 않게 성장을 이루어나가고 있고 실제로 군더더기를 좀 띄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중국이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좋은 어떤 자료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사실 역해된 숄더에 걸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시장의 어떤 외국인 자본이 신흥국에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중국만 순유입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중국의 어떤 지표의 악재는 일시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이런 어떤 자본 수지나 이런 경상 수지 흑자가 상당히 지속되는 것을 누군가는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중국 장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같은 위치인 상태에서 이 머리가 밑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위에서 보면 헤드앤숄더, 밑에서 보면 반대로 역 헤드앤숄더라고 합니다. 역 헤드앤숄더가 한번 나오면 주가의 방향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중국이 얼마 전에 PMI 지수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지난주에 양봉으로 끝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또 한 번의 양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 양봉은 결국 지난번 2,400까지 가는데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중국이 어떤 무역이 둔화되고 있고 경제성이 둔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내실을 잘 기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관심의 어떤 초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좀 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철강 수입을 보면 중국이 엄청나게 수입을 해서 철강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결국 경제 성장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이 실제로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상해 증시의 상승적인 탄력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이네요. 국내 증시 외국인의 매수가 닷새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대형 악재만 터지지 않는다면 랠리를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1998년도에 외국인이 34거래를 매수하고 4개월 조정 주고 난 다음에 약 3개월 횡보하고 난 후 저점 대비로 3배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역사상 가장 많이 순매수를 43거래일을 매수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약 3, 4개월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이나 신흥국에서 차별화 장세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지역적 리스크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이제 시작됐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이번 주는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옵션 만기 정말 싫습니다.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자기들의 수익 구조를 위해서 시장을 의도적으로 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때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 물론 이것이 100%는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보면
고점대로는 258 이상에서 이익 구간이고요. 하단선은 238 이에 밑으로 내려가야 이익입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위쪽일 확률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이 지점이 이제 바닥으로서의 인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스트레이트를 올라오고 있죠. 너무 빨리 오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V자는 부담스러우니까 더 이상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는 V자로 보이는지 추가적 상승이 좀 빠르게 올라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이 파동은 상승 파동에다 하락 파동이 있었죠.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다 끝나야 한 파동이 끝나는데 한 파동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동이 시장에 도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이나 우리나라 파동은 새롭게 시작되는 구간으로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에게는 결국 그동안 답보 상태에 있던 우리나라 시장 이제 한번 기지개를 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도 지난번 외국인들이 왔던 시점, 요 시점에 가장 많은 물량이 들어왔죠. 물론 여기서부터 들어왔죠. 여기서부터 들어왔지만 여기서부터 들어왔던 가장 많은 물량이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두 번째, 기관들이 샀던 시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샀던 물량 역시 안 나가는데 요 물량과 요 물량의 평단가를 본다면 지금 굉장히 낮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결국 그들이 단기적으로는 동맹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결국 현물에서는 쌍끌이 매수 가능성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을 다시 제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만 무사히 넘긴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의 상승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월 10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힘찬 월요일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